안녕하세요, 모터래퍼 김상량입니다. 저는 한겨울이기 때문에 이한치한 이 개념으로 뚜껑이 열리는 BMW G4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신형 G4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겨울에는 정말 이 뚜껑을 열고 탈만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G4가 일단 20i 모델이 있고 M40i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M40i 모델은 시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무 못생겨서, 정말 예쁘게 보이지 않아서 이 차는 좀 눈에 익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생각을 했는데, G4가 공개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도 제 눈에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못생겼어요. 세로형 헤드램프 디자인보다는 세로형 키드니 그릴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G4 사신 분들 죄송한데,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어색한 느낌이에요. 이 디자인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BMW의 컨버터블 중에 Z8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모델이고 그 당시에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고전적인 컨버터블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어서 상당히 멋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실루엣들은 아직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앞모습 디자인만 되게 좀 달라지면 멋있는 차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BMW 보면 이 헤드램프 그릴이 거의 일직선에 앞쪽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보닛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이런 이유는 이 차는 고전적인 클래식카 비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오버행을 좀 길게 만들었고, 이게 앞쪽에 전부 모여 있으면 오버행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좀 비율적으로 안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모습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인상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뽑아 놓은 겁니다. 엔젤아이를 양쪽으로 바투 붙여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위쪽은 주간주행등 역할만 하고 아래쪽에 이 LED 램프가 기능적인 역할을 전부 맡아서 합니다. 옆에 헤드램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릴을 조금 더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옆으로 넓은 그릴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BMW가 이제 그릴을 세로로 길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로로 긴 그릴이 붙게 된다면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답게 범퍼 하단 디자인은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는 구멍들도 명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옆으로 공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휠하우스 안쪽으로 보내주면서 브레이크 냉각 효과도 증대시켜주고 있습니다. G4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포츠카도 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가 자동차의 중심보다 조금 더 뒤로 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닛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실제로도 보닛이 굉장히 긴 편이기도 합니다. G4처럼 보닛이 이렇게 긴 자동차들이 메르세스 AMG GT, 그리고 페라리 811 슈퍼패스트 이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보닛이 더 길고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파팅 라인을 두지 않았고요. 이 보닛이 팬더를 덮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파팅 라인은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지고요. 턴을 아끼고 매끈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요. 실제로 공기역학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M40i 모델과 동일한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도 미쉐린 파일럿 슈퍼스포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200마력이 넘지 않는데 타이어 스펙은 살짝 오버 스펙 같다는 느낌도 들고, 아마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립이 좋다는 느낌도 받을 거고, 이 차의 성능을 마음껏 뽑아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세팅입니다. 이 전세대 G4 같은 경우는 하드탑을 사용하다가 다시 소프트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슈퍼카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런 소프트탑을 쓰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요즘 소프트탑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고장이나 잡소리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무게도 가볍고 접고 펼쳐지는 시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자, 일단 닫아 볼게요. 열고 닫는 거는 이 스마트 키로도 조작이 가능해요.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렇게 뚜껑이 덮이고요. 모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행할 때 소음도 적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게도 해주고요. 이 직물이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물 새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안에 프레임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차가 뒤집혔을 때 승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전부 갖춰 놔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차들 중에서 옆에 유리가 이렇게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문짝에 달린 유리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복됐을 때 이쪽 부분이 이제 승객의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부분이고, 이 가운데 부분의 윈드 디플렉터는 뒤에서 와류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설치하기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굉장히 간소하게 잘 나오네요. 얼굴은 굉장히 어색하고 실망스러웠지만 이 뒷모습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건 역대 BMW 스포츠카 중에서 뒷모습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G4의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렉서스의 느낌도 많이 나고 어쩔 수 없죠. 도요타랑 같이 만든 차니까 다부지고 강렬한 이런 로드스터의 느낌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도 얇게 만들면서 좀 미래적인 느낌도 들게 하고 실질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밤에 멀리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 양쪽으로 뚫려져 있고요. G4 엠블럼도 디자인이 살짝 달라졌는데 저 부분도 상당히 멋있게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G4와 박스터 이런 차들을 비교하시는데 뚜껑이 열리는 차들은 전부 트렁크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의외로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트렁크의 입구는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나름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는 여행용 캐리어 큰 거 하나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고도 남고 기내용 캐리어 정도면은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나옵니다. 박스터 같은 경우는 앞에도 트렁크가 있고 뒤에도 트렁크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부피가 큰 짐을 옆좌석에 놔야 돼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우겨 넣으면 부피가 큰 캐리어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지금 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실내가 가장 예쁩니다. 근데 일단 레이아웃 자체가 전부 운전자 쪽으로 쏠려 있어요. 운전자를 휘감고 있는 이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BMW답게 12.5인치 모니터 두 개가 붙어 있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터치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BMW 3 시리즈 이런 차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G4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BMW가 헤드레스트와 이 등받이가 합쳐져 있는 일체형 시트를 잘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일체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가죽 소재도 일반적인 3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2인승 모델에 뚜껑까지 열리게 되니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도어 트림에 있는 수납 공간도 협소할 뿐더러 컵홀더 같은 경우도 지금 바깥에 드러나 있지가 않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 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열게 되면 컵홀더가 나오죠. 두 명이서 음료를 먹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 부분을 언제나 오픈을 시켜놓고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게 뚜껑 열리는 2인승 모델들이 컵홀더를 정말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만들었고 혼자 탈 때는 이렇게 한쪽만 닫아놓고 팔걸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뒤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그물망이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긴 한데 노트북 가방 같은 거는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등받이를 눕혀서 눕는 자세를 취하기도 이 차는 어렵습니다. 뭐 거의 모든 슈퍼카, 스포츠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편안함을 선사해 주진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키스루로 트렁크 쪽에 있는 짐을 꺼내거나 아니면 긴 짐을 넣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긴 짐이라면 뚜껑이 열리는 자동차들은 그냥 세우면 되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세단에다가는 1m 넘어가는 나무 못 넣어요. 눕혀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뚜껑이 열리는 차들은 그냥 나무 세워서 놓고 가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으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쁜 카드키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용카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별다른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문 열고 그냥 시동 거는 거 정도, 뭐 밖에서 창문 닫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일단 BMW G4는 생김새도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차는 다른 BMW 세단과는 조금 다르게 운전자가 자동차 속에 파묻힌 느낌이 들어요. 뭐 여느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처럼 약간의 폐쇄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센터 터널도 상당히 두껍고 높게 올라와져 있고 대시보드도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 긴 보닛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의 보닛이 얼마나 긴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작은 차나 SUV 같이 전방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자동차를 타시다가 이렇게 보닛이 긴 스포츠카를 타게 되면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자, 곧바로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랐기 때문에 뚜껑은 닫았습니다. 뚜껑을 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톱을 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런 전용 도로는 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예기치 못하게 낙하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뚜껑을 열었을 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소프트탑이 주는 잡소리는 거의 없는데 이런 스포츠카나 컨버터블이
조용하지는 않죠. 지금 하체 소음도 증폭돼서 실내에서 들리고 있고, 탑과 바디에 그런 이음새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소음들도 어느 정도는 부각돼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20i 모델에서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엄청난 성능. BMW가 이 Z 시리즈를 처음 만들었을 때 타겟이자 롤모델은 마즈다 MX-5였어요. 미아타라고 불리기도 했던 모델이죠. 그 당시에 작은 스포츠카 열풍이 어느 정도 불었었는데, BMW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이 자신들이 잘하는 후륜구동의 날카로운 감각과 경쾌한 느낌을 주는 G3를 이제 만들었고, G3가 발전하면서 이 G4가 됐죠. 우리는 보통 쿠페 그리고 이런 로드스터나 컨버터블이 꼭 고성능이어야 된다는 선입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차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달리면서 쾌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뚜껑을 열고 천천히 바람을 맞으면서 즐기는 낭만이 있는 자동차예요. 그렇게 강력한 엔진이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빠르게 달리는 것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즐기고 주변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자동차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BMW 같은 경우도 이 G4에는 M 모델을 만들지 않죠. M40i 모델은 있지만 Z4M은 없어요. 순수한 M카는 없습니다. 그런 게 7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는 굳이 이 장르에는 오리지널 M카가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G4 같은 경우도 2.0L 4기통 엔진 그냥 들어가 있는 20i 모델인데도 6,5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6,500만원이면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에서는 고성능 모델도 살 수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꽤 고성능을 발휘하는 차들을 살 수 있는데, 그들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20i 모델은 최고 출력만 놓고 따지면 아반떼 N9보다 힘이 약합니다. 최대 토크 측면에서는 이 차가 가진 그런 파괴력들이 어느 정도는 더 부각이 되지만, 그냥 단편적인 수치로 놓고 봤을 때는 소나타 N9과는 뭐 최고 출력이 한 100마력 정도 차이 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이 차보다 소나타 N9이 훨씬 더 짧습니다. 물론 후륜구동을 바탕으로 하는 재미 요소가 출중한 모델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출력이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요즘 추세는 2.0L 터보 정도면 기본으로 240마력, 50마력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190마력대 출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느껴집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힘은 좀 부족하지만 배기음은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i)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밖에서 봤을 때 고성능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오너를 만족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달리거나 빠르게 달리기 위한 M 디퍼런셜 그리고 M 서스펜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더 좋긴 하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어찌 보면 순수한 스포츠카, 순수한 로드스터의 느낌을 느끼기에는 뭐 이 정도 세팅도 충분합니다. 이 다운시프트를 할 때면 배기에서 팝콘 사운드까지도 들립니다. 팝콘도 튀겨줘요. 그런데 굉장히 애매하다. 이게 외부 소리도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 크게 들리는 편이고, 배기구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운드가 고조되는 것도 더 잘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계기판에서 속도는 그만큼 빠르게 역동적으로 높아지진 않습니다. 이 외형, 뚜껑이 열린다라는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 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기대를 하게 돼요. 보통 시승차는 혼자 타고, 시승차 관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리뷰를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도로를 뛰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길을 뛰어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스크를 써야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저는 좀 보수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들, 튀는 행동을 하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뚜껑이 열리는 자동차를 타는 걸 온전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1년에 단 하루라도 뚜껑을 열고 이런 오픈 에어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만회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자동차를 시승을 하게 되면 물론 봄, 가을이 가장 좋아요. 봄, 가을에 시승하는 게 보이는 것들도 예쁘고 공기도 시원하고 상당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여름과 겨울이거든요. 저는 겨울에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차 타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별로 안 추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달리는 상황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이 실내를 휘젓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렇게 쓸고 가지 이 안에서 놀지 않기 때문에 열선 정도만 켜놓으면 그렇게 추운지도 몰라요. 날씨가 흐려서 햇빛이 드는 상황도 아닌데 저 이렇게 겉옷까지 벗고 그냥 타고 있거든요.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머리 절반 정도만 이렇게 살짝 추울 뿐이에요. 이 느낌은 한겨울에 노천탕에서 목까지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고 얼굴 정도만 이제 찬 공기를 맞으면서 앉아있는 느낌? 약간 반신욕하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여름에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뚜껑을 열게 되면 너무 뜨거워요. 참지 못할 정도로 덥습니다. 통풍 시트가 있어도 켰을 때만 잠깐 시원하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수입차들이 통풍 시트도 잘 안 넣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는 이런 오픈카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겨울이 낫습니다. 확실히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구비진도로 달리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핸들링이 단점으로 꼽히는 부족한 출력을 전부 가려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확실히 속도감도 더 느껴지고 제 모든 신경이 이 자동차를 조종하는데 딱 집중되는 느낌이에요. 이 윈드 디플렉터가 설치하기도 쉬워졌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감이 굉장히 좋은 고성능 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인딩을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뒤가 상당히 잘 따라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독특하게 앞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실질적으로 운전석이 굉장히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앞이 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머리가 방향을 바꾼다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어요. 일단 뚜껑이 열리면 이 차가 어떻든 다 즐거운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짧은 시간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시승하는 동안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도요타와 BMW의 관계, 수프라와 G4의 관계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G4보다 수프라를 먼저 타봤었는데 이 수프라의 감각은 도요타의 감각도 아니었고 BMW의 것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느낌들이 많이 들던 스포츠카였는데 확실히 G4를 타니까 G4는 그냥 BMW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BMW와 도요타가 함께 만나서 스포츠카를 만들었는데 BMW 중심으로, 기존의 G4 중심으로 더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스프라가 G4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혼합이 많이 된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혼자 내려봤습니다. 어쨌든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G4는 G4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런 컨버터블한 로드스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수입차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고 수입차 중에서도 이런 2인승 로드스터는 또 흔치가 않아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데 포르쉐 박스터, BMW G4, 제규 F타입 이런 차들의 제각기 특징이 굉장히 명확한 것도 흥미롭고 G4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부디 빨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와서 얼굴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